이제 이번 2018년 12월에 봤던 이제 경찰 채용 3차 시험 요거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여러분은 어려웠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듣고 싶으시겠지만 평이했어요. 할만합니다 이번 거는. 그래서 다음에도 뭐 요 정도로 나오면은 여기 있는 분들 내년에 다 털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지난번 2차 시험 때보다는 확실히 괜찮았어요. 2차 시험은 1번부터 사람 당황하게 하는 문제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요거는 할만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답 지문으로 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나올 만한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는 요번에는 이제 그 법조항 미수범 처벌 규정이나 뭐 예비 처벌 규정 있냐 없냐 그게 안 나왔어요. 근데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거는 요렇게 거의 나오다가 한 번씩 안 나오고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이제 강의 설명해 드렸던 거는 조문 특강 있으니까 그 조문 무료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꼭 다음 시험 보기 전에 보시고 제가 커리큘럼 중간에 이제 그런 내용을 뭐 이제 스텝 2, 3, 4, 5 이때 나눠서 또 이렇게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특징이 학설 문제가 나왔어요. 학설 문제. 이따가 살짝 검토를 해보겠지만 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 문제가 나왔는데 초심자 이거는 그가 그 100점하고 95점 가르기 위해서 냈던 아주 작정하고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 휘둘리지 마세요. 이제 학설을 공부해야겠구나.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한 뭐 공부 조금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최대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초심자 분들은 학설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그래도 판례 중심의 출제 기조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판례 중심으로 차곡차곡 이해를 하시고 학설 이론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기반이 됐을 때 조금씩 늘려나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애는 제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X로 가급적 표시하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서 기계적으로 표시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1번입니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이게 최근에 개정된 형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았고 역시 나왔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밑에 해설 보시면은 제가 요런 지문들이 이제 제 책에 어디에 나왔는가를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당고나 형법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조문 특강에서도 강조드렸던 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포괄일죄의 행위 종료 시의 시점인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 요거 항상 나오는 문제였고 통합 파이널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죠. 요거 참인 지문이고요. 3번도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 파이널 그 문제 1번이었어요. 1번. 그래서 여기 형벌 법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 형벌 조항이 애초에 없었던 걸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소가 아니라 무죄죠. 무죄. 그래서 면소랑 무죄 요거 헷갈리게 하는 것 늘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네요. 정답 3번이고요. 4번은 그 법이 경하게 변경이 됐을 때 경한 신법을 적용해 주냐 마냐에 대해서 판례가 동기설이라는 기준을 세웠는데 그 동기설을 그대로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2번 이제 행위주체입니다. 행위주체에서는 그 행위주체 요 파트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나온다면은 나올 판례들이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는 교재 잘 보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1번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영업주가 종업원의 선임 감독 상의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따져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업원이 고의나 과실로 위반 행위를 하면은 영업주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처벌해 버렸어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는 입장을 변경해서 종업원은 종업원 나름대로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해서 처벌하고, 영업주인 법인도 고의과실 여부를 따로 판단해서 과실이 있을 때만 처벌하겠다라고 입장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요번에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능력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법인도 없고 법인격 없는 사단도 없어요. 그런데 법률에서 범죄 능력이 있다 라고 전제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었으면 그 범위 내에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을 보면은 이제 보통 양벌 규정에서 법인까지만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범위 내에서 법인은 범죄 능력도 있고 형벌 능력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참인 지문이고요. 3번. 합병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A 법인과 B 법인이 있었는데 얘네가 합병되면서 C 법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의 사법상의 권리 의무는 계승할지 몰라도 형법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죽고 얘가 죽고 얘가 새로 태어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는 만약에 자연인 같은 경우에 살아있을 때 형사 책임지는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망해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사망자에 대해서 수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공소권 없음 해서 종결시켜버리는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죠. 요게 정답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 4번. 요것도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선 키워드는 이거예요. 고유의 자치사무. 그리고 기관 위임 사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 국가와 지자체 이런 걸 이렇게 예로 들어볼게요. 이 지자체가 담당하는 일 중에서 뭐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A 업무, B 업무. A 업무는 원래 국가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국가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자체한테 네가 좀 대신 해줘 라고 하는 사무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관 위임 사무다. 기관 위임 사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B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업무예요. 요거를 고유의 자치사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 뭐 대한민국 이렇게 보면은 한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하천 관리는 국가의 업무예요. 국가의 업무.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서울 지나가는 요 하천 관리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고, 인천 지나가는 건 인천이 하고, 경기도 지나가는 건 경기도가 하고, 강원도가 하는 건 강원도가 하고 다 이렇게 맡겨놨어요. 그런 걸 기관 위임 사무라고 해요. 원래 국가 건데 지자체에 위임한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인천시에서 동네 청소하는 거. 이런 거는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사무예요. 그런 거 이제 자치사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자체가 위임 사무든 자치사무든 어쨌든 이제 이게 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사무에도 이게 공무원을 하나 고용해가지고 일을 맡기고, 요 사무에도 공무원을 하나 고용해서 이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런 거 처벌할 때 이제 양벌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법 위반 행위자와 법인까지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이건 교재에 있죠. 그래서 요 기관위임 사무와 자치사무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은, 자, 우선 자치사무부터 볼게요. 얘가 종업원이 되겠죠. 행위자니까 공무원. 얘가 이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양벌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법인은 얘죠. 이 업무는 얘 고유 자치사무니까 얘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이 업무가 만약에 위임사무다. 근데 그 위임사무에서 이 공무원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위임사무 위반에 대한 양벌 규정에서 여기 법인은
법인 책임. 이거는 얘가 져야 돼요, 얘가 져야 돼요. 얘가 져야겠죠. 시킨 거니까. 시킨 거니까.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 그래가지고 이건 뭐 이제 좀 행정법이 뭐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쉽게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고유자치사무는 네가 책임지고 기관 위임사무는 원래 시킨 놈이 책임지고 그렇게 한다. 그 정도면은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차고 나왔습니다. 차고. 자, 1번은 개괄적 고의사안이죠. 그래서 요거는 단일의 살인죄를 인정한 판결이죠. 판례죠. 그런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형을 살해하려다가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거예요. 요런 거는 이제 잘못 보고 오인하고 했으니까 이거 객체의 착오 아니야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가중 감경 구성 요건 사이의 착오이기 때문에 형법 15조 1항이 그거 해결 방법은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법이 먼저 적용되는 겁니다. 이럴 때 중한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했으면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형을 제대로 죽였으면은 그럼 그냥 보통살인죄가 되겠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럴 때 존속살해로 처벌하지 말고 보통살인죄로 처벌하라 라는 게 15조의 그 요구 15조 1항의 요구사항이니까 이때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번입니다. 형수를 살해하려다가 몽둥이가 빗나가서 등에 핀 조카가 맞았죠. 이때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안이죠. 방법의 착오,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모두에 대해서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카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했으나 빗나가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유리창만 깨트린 경우 요거는 이제 그 다른 구성 요건 이가치적 객체 간의 착오이기 때문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죠.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이든 법정적 부합설이든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지 않죠.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날 수업했던 거라서 여러분이 가급적 맞춰주셨으면 한 겁니다. 자, 우리 두 문제 외웠던 거 한번 볼게요. 우선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그런 다음에 요렇게 나눠가지고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구추, 객방, 객방 이렇게 싹 나누고 그 다음에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런 다음에 우선 구체적 부합설에서는 요 객체의 착오까지 발생 사실의 기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식 사실의 미수와 발생 사실의 과실,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죠. 그런 다음에 법정적 부합설은 요 발생 사실의 기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조금 더 넓죠. 그래서 여기까지 발생 사실 기수, 그리고 여기는 인미, 발과 상경 이렇게 인정하죠. 그런 다음에 추상적 부합설은 시험에 진짜 안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불안해.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여기는 역시 발생 사실의 기수를 인정하고요. 여기서는 조금 특수한 이제 그런 걸 인정하죠. 기억나세요? 뭐예요? 경, 중, 기, 과, 중, 경, 미, 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죄를 인식하고 중죄를 저질렀으면은 경죄의 고의기수와 중죄의 과실, 그리고 중죄를 인식하고 경죄를 저질렀으면 중죄의 미수와 경죄의 기수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거. 경중기과 중경미기 이렇게 아예 요 표를 그냥 외워버리고 여기에 적용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4번이죠. 위법성 조각사유. 1번은 이거 손가락 깨문 거 이거 긴급피난이죠. 근데 자초한 긴급피난이니까 자초한 위난이니까 긴급피난 인정하지 않았고요. 2번은 정당행위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이 하드디스크 떼서 조회해 본 거. 그런 다음에 3번. 보험 사기 목적의 피해자의 승낙은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효한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은 공중화장실 용변 칸 노크했는데 요거는 유효한 양해인가 아닌가가 문제된 사안이죠. 주거침입에서는 하자 있는 동의, 하자 있는 양해를 했다면 그거는 유효한 양해로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인정돼요. 설사 문을 지가 열어줬더라도 착오로 문을 열어줬으면 그거는 의사에 반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절도죄는 다르죠. 절도죄는 하자 있는 동의라도, 밍크 45마리 사건 있잖아요. 하자 있는 동의라도 동의했다. 가져가는 거 그냥 눈 뜨고 그냥 뻔히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유효한 양해로 봅니다. 그래서 절도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은 착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기다 베이스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 요건의 객관적 요소를 충족시키면 객관적인 불법성이 발생하고 주관적인 요소를 충족시키면 주관적인 불법성이 충족되면서 일단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위법성이 있는 걸로 확정이 되고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한번 검토한 다음에 와야 돼요. 근데 이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이렇게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나눠지고 객관적 요소는 구체적으로 객관적 정당화 상황, 주관적 요소는 주관적 정당화 의사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예를 들면은 이제 정당 방위 상황, 주관적 정당화에서는 정당 방위 의사. 그러니까 이 정당 방위 상황은 이제 강도가 공격하는 상황, 뭐 이런 게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객관적 정당화 상황. 그리고 정당방위 의사는 뭐 예를 들어서 자 강도에 대항한다는 의사.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서 지금 정당방위로 예를 들었는데요. 정당방위 상황도 충족되고 정당방위 의사도 인정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된 위법성이 없는 걸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있는데 요게 없을 수도 있고 요거 없는데 요게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없을 수도 있죠. 일단 둘 다 없는 것부터 보면은 요거는 뭐 예뻐해 줄 건덕지가 없는 거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자 고의 이거는 그니까 요거는 무죄고 요건 유죄인데 그러니까 고의 기수 쪽이겠죠.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요. 요 중간에 요 놈하고 요 놈, 요런 상황하고 요런 상황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불법성이 있지만 요거보다는 좀 덜 나빠요. 덜 나빠요. 요거는 나름대로 이 정당방위 상황을 갖춰줬는데 얘가 정당방위 할 의사가 아니라 공격할 의사로 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고 요거는 정당방위 상황은 갖춰진 건 아니지만 얘는 이게 있는 걸로 착각하고 정당방위 한다는 생각으로 상대방한테 이제 그 구성요건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제 봐줄만 하고 요런 거를 우연방위라고 하죠. 우연방위. 그리고 요거를 오상방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 우연방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기수범설하고 무죄설하고 위법성 조각설하고 그 다음에 현재 통설은 불능 미수설이 현재의 통설입니다. 그리고 요 오상방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설이 많이 있지만 조금 이따 언급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제일 이제 최근의 다수설은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이 있는가를 따져봐서 이제 과실이 있으면 처벌하겠다. 고의 조각 과실범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은 이렇게 잡으세요. 둘 다 있으면 무죄, 하나도 없으면 고의기수.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요거 중간으로 처벌한다. 이거 고의니까, 이거 기수니까 요 정도는 미수로 처벌하는 게 적절하다. 이거 고의니까 이 정도는 과실로 처벌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중간적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 이제 요거죠. 요 오상방위. 요거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반전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 이렇게 부르는 거 또 알아두시고요. 곁다리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이라고 하면은 요걸까요? 요걸까요? 요거죠. 위법성 전제 사실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이 착오니까 없는데 있는 걸로 잘못 알았다. 그래서 이제 착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설은 이제 고의설, 책임설 이렇게 나눠지고 고의설은 또 엄격 고의설, 제한 고의설 그리고 책임설도 엄격 책임설하고 제한 책임설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곁다리로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 이론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딱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선 차근차근 해결해 볼게요. 엄격 고의설, 제한 고의설, 엄격 책임설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특수한 착오로 이해하지 않고 얘네들은 다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 즉 금지 착오 요 상황하고 똑같이 해결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이제 역사적인 학설의 발전 과정이 요렇게 역사적으로 발달돼 왔는데 제한 책임설이 제일 최근의 학설이에요. 요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는 다른 착오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제한 책임설에서만 위전 착오를 특수한 착오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한 책임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유추 적용설 그리고 두 번째로 법효과 제한 책임설 이렇게 나눠지는데 얘든 결론은 똑같아요. 고의조각 과실범설 결론 똑같습니다. 근데 저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얘네들은 이거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다르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니까 구성요건적 착오와 다르지만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 적용해가지고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이 성립하는 걸로 보자. 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입장이고 최근의 다수설인 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요 구위책 이렇게 있는 범죄 체계론에서 요 책임론 요 책임 단계 요소의 첫 번째 책임 능력 그리고 두 번째로 위법성 인식 그리고 세 번째로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그리고 네 번째로 책임 고의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심정 반가치 요런 요소를 책임에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위전 착오가 발생했을 때는 요게 없는 걸로 보자
라고 주장하는 게 얘네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 만들어내고 조차고는 요렇게 없애서 해결하자.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거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결국 이거랑 똑같이 갑니다. 일단 요거 조각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뭐 얘는 심정 반같이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이제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책임이 조각된다. 그런데 이제 그 법적 효과만 이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걸로 봐서 고의범 없고 과실범으로 가자라는 게 얘네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설의 이제 입장은 이렇게 되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요거는 이제 여기 구성요건이랑 위법성을 묶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구성요건이고 책임이고 이렇게 2단계 범죄 체계를 취하는 학설이 되겠고요.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위전착오에 대해서 특수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봅니다. 판례의 입장은 요거 학설과 다른 독특한 입장이에요. 자, 요런 배경을 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보시면 갑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자신의 뒤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평소 자신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던 A로 오인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전기 총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 보니 갑을 마중하러 나온 아버지 B였다 라고 하니까 객관적 정당한 상황은 없죠. 지금 요 원수가 쫓아오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정당방위 한다는 의사로 공격했기 때문에 여기 오상방위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니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는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지금 요 사례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아예 틀렸고요. 거기서. 그 다음에 2번.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사선으로 끊으세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건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꽈놔서 거짓 지문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사선을 끊고 여기까지 맞아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끊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 봄으로 벌써 여기서부터 날아가요. 법효과 제한 책임설하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하고는 다른 학설이에요. 얘네 둘을 꽈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거죠. 이거 보면은 이제 여기 대충 보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봤던 녀석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잘 찍었으면 뭐 모르겠죠.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오상방위의 경우로 사선으로 끊으시고, 이것도 맞죠? 위전착이 오상방위랑 똑같은 말이고,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끊고,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고 조문특강에서도 말씀드리고 이제 했는데, 이 결론만 알아도 때려 맞출 수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만 알아도. 제가 이 중간쯤 어딘가로 처벌한다. 그래서 얘는 미수, 얘는 과실로 처벌한다 라는 거 결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건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6번이에요. 실행의 착수 시기. 1번은 이제 요거는 뭐 그렇게 막 많이 나오던 판례는 아니었는데 여기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그냥 쉬워요.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 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면 매매 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매매 준비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냥 부탁만 받은 거예요. 여기서 돈 받았어요. 필로폰 좀 사다 줘 하면서 돈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 주머니에 돈은 있지만 아직 필로폰 매매 행위 시작 안 했잖아요. 이거 가가지고 이제 저기 부산항에 가고 마야광 찾아가지고 필로폰 좀 넣어 이제 이렇게 할 때 착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모르는 판례 나오면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자, 그리고 2번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 사기는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서 배당 신청을 한 때, 그때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집행 절차가 이제 실제로 뭐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배당을 받거나 그럴 때 기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3번입니다. 위장결혼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 결국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그거 말하는 거예요.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실행에 착수하려면은 공무원한테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죠. 그리고 공무원이 쏘아가지고 허위 사실을 띡 적었다라고 하면 그때 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요 4번은 이제 좀 나름 최신 판례인데요. 이제 뭐 사안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쫓아가서 이게 보세요. 강제추행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아우 이거 위전차고 이제 극혐이죠 아주. 이거 보면서도 대부분의 분들은 아 나오면 또 틀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차근차근 한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제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거 몰라도 붙어요. 몰라도 붙는다고요. 판례만 똑바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형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시험 보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잘 하세요.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요거 강제추행입니다. 자,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행위태양이 두 가지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한 다음에 추행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 요거 두 가지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칼 들이대고 엉덩이 만지고 그러면 요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기습적으로 갑자기 막 가슴을 만진다거나 엉덩이 만진다거나 그렇게 기습추행 사안이 요게 되는 거예요. 기습추행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쟁점은 요때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항이 이렇게 좀 억압된 이게 반항 못하는 상황이 조성된 다음에 추행할 때 그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데 이렇게 기습추행할 때는 요 폭행 행위의 정도가 그렇게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인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그 대소광약은 불문한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 유형력 행사가 추행으로 인정됐다는 거니까 의사에 반한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습추행의 경우. 근데 요 판례가 의미 있는 거는 기습추행에서도 미수가 인정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양반이 그 여고생이었어요. 이제 여고생 밤늦게 쭉 쫓아가다가 뭐 폭행이나 협박은 없죠. 근데 껴안으려 했어요. 그러면 여기 사안이에요. 폭행이 자체가 추행인 거. 그래서 만약에 다 껴안아 버렸다라고 하면은 강제추행죄 기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껴안으려고 그랬는데 여고생이 돌아보면서 하니까 이러고 몇 초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미수가 인정됐습니다. 여기서 미수가 실행의 착수가 있다. 인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공동정범입니다. 좀 전에 한 거죠. 피고인이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가 나머지 범행을 완성시켜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다 책임집니다. 다 책임져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1번이네요. 그런 다음에 2번 공모관계에서 이탈입니다.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그 자기의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공모관계 이탈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공모자 중 1인에 불과한 놈이 이탈했는가? 아니면은 공모를 주도한 주도자, 공모 주도자가 이탈 행위를 했는가? 요걸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냥 한 명 시라소니파의 떨거지 뭐 이 정도로 하면은 얘는 그냥 안 오면 이탈로 인정해줘요. 그런데 주도자라면은 딴 친구들까지 다 뜯어 말려야 돼요. 하지마!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공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안 중에 요거 나온 김에 제가 요렇게 하면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실제 판례 사안은 아니에요. 자, 이제 갑과 을이 요 부잣집을 털기 위해서 갑과 을이 이제 부잣집을 털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준비 행위를 했는데 요 갑이 열쇠 기술자라 가지고 요 부잣집에 요 열기 엄청 어려운 열쇠를 갑이 만들었어요. 갑이 딱 위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갑이 만들었는데 갑이 만들고 나서 아씨 나 콩밥 먹기 싫어. 그러니까 나 안 할래. 그러면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을이 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털어버렸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요게 그거예요. 얘는 자기의 기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얘 범행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3번은 우연적 공동정범 사안이죠. 천원천 제방 사건. 그래서 착수 시점에 공모관계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나름 최신 판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파이널 강의 때 이제 최신 판례는 여러분 그 시험 직전에 개설되는 강의에서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 나중에 꼭 파이널 그런 수업 같은 거는 꼭 챙겨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그때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지문들 그런 것도 제가 찍어드리고 그러면서 최근에 3년 판례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바로 직전 연도 판례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갑자기 삘이 꽂혀가지고 저도 작년에는 이제 그냥 1개년만 하다가 요번에 왠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밤에 자고 있는데 조상님이 3년 해라 라고 해가지고 16년, 17년, 18년 최신 판례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17년 판례가 왕창 나왔어요. 바로 그 해 판례가 원래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엔간한 보통 18년 판례가 많이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요상하게 17년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느낌이 좋았습니다. 자, 어쨌든 요 사례는 이제 17년에 나왔던 최신 판례인데 요거는 판례 사항 그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기가 정범이 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독 정범도 안 되고 공동 정범도 안 된다. 요겁니다. 근데 정범이 안 돼도 공범은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8번 공범과 신분입니다. 어이구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여기서는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2번 요거 이제 이중적 신분범 요거 사안입니다. 이중적 신분범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업무상 횡령죄라고 하면은 업무상 횡령죄 이렇게 돼서 요거는 진정 신분범 부분이고 요거는 부진정 신분범 부분이라서 요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요렇게 얘는 신분자예요. 그리고 얘는 비신분자입니다. 얘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고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모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신분자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신분범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비신분자인데 요런 이중적 신분범에서는 어떻게 범죄가 성립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범죄의 성립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범죄의 처벌은 단순 횡령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배경 내용을 알려면은 이제 기본 강의 때 제가 그때 해당 파트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진정신분범은 이 비신분자에게 범죄의 성립이든 처벌이든 모두 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횡령죄 부분은 여기 신분이 연대돼서 비신분자도 횡령죄 성립하고 비신분자도 여기 처벌도 연대되기 때문에 횡령죄 부분은 다 연대돼요. 그런데 이 부진정신분범 부분은 판례가 요상하게 해석을 해서 성립은 연대되는데 처벌은 연대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본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 신분범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보시면 돼요. 성립은 횡령죄, 성립은 업무상 둘 다 연대됩니다. 근데 처벌에서는 횡령죄는 연대되고 업무상은 연대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 횡령죄로 처벌되는 거죠. 요거는 헷갈리면 결론만 아셔도 돼요. 헷갈리면. 근데 요 정도는 이해하고 가시는 게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자, 2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3번은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이거는 이제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범의 종속성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료인일지라도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 그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서 구성요건하고 위법성은 종속됩니다. 종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하고 공모해서 의사 아닌 사람에게 진료를 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의사 아닌 사람은 당연히 무면허 의료죄고 의사 아닌 사람도 의사 아닌 사람의 불법에 종속해가지고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허공작 간접정범, 공동정범 고사안인데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허공작 간접정범 인정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공정증서 원본 불식이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데 공동정범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9번부터는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침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만 사선을 끊고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요거는 판례 사안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래 중에서 또 최신곡이 생각이 안 나네요. 최신곡 뭐가 있을까요? 너무 옛날 얘기 하면은 막 들딱이구나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트와이스의 노래 트와이스의 TT 이것도 좀 오래됐잖아요. 뭐가 있을까? 그리고 AOA의 나 단발머리밖에 생각 안 나. 큰일 났다. 이때 참 노래 좋았는데. 근데 이제 초아가 떠나고 나서 뭔가 정체성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잠깐 노래 제목으로 해야지. 자, TT 그 다음에 단발머리. 자, 이렇게 있으면은 요 TT MP3 요거 허락 없이 이제 토렌트로 막 공유하고 그러면 저작권 위반이죠. 그다음에 단발머리 MP3도 이제 이걸로 토렌트로 막 서로 막 주고받으면 이것도 저작권 위반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거 한 번 했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퉁쳐서 일제해 줄 수 없잖아요. 각각 피해자가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거 안 하고 그냥 요 TT 요 파일만 일주일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공유를 했다라고 하면 요 하나에 대해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이 다른 거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별개의 범죄가 된다라는 게 여기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2번은 정말 늘 나왔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번도 잘 보세요. 폭행행위와 업무방해죄. 보호법익이 다르죠. 폭행행위는 신체, 업무방해는 업무, 이게 보호 대상이잖아요. 보호법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흡수된다라고 보지 않고
그 별죄가 인정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랑 비교해서 생각하셔야 될 게 그거죠. 폭행을 수단으로 감금을 했다. 그러면은 폭행이나 감금은 이제 이렇게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신체 완전성이나 자유와 관련된 보호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폭행을 수단으로 감금했으면 폭행은 감금에 흡수되어 버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폭행을 수단으로 업무 방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일도 못하게 해서 돈 못 벌게 하고 몸에 스크래치 내고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보호법이 다르죠. 그래서 별도의 죄가 인정된다라는 거 상상적 경험으로 보죠. 그 다음에 4번 무조건 튀어라 사건, 요게 정답으로 나왔죠. 요거는 정말 틀렸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는 약간 맞추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몰수 추징입니다. 10번.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법조항 그대로 나온 거예요. 심지어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행위자가 대마초를 피웠는데 얘가 12살이에요. 그러면은 유죄 판결은 못하죠. 책임 무능력자니까. 그런데 몰수는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2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 몰수 추징 선고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의 법률 그 앞에 그건 페이크예요. 그냥 몰수를 선고하려면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 사실하고 이 몰수 대상물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죠. 관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검사는 뭐 강도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 강도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 집에서 위조통화가 나왔어요. 위조통화 심리도 안 해보고 그냥 야 위조통화니까 일단 내가 몰수하고 보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번 뇌물의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으면 몰수 못하죠. 그럼 당연히 가액 추징도 못하는 거죠. 대상이 특정돼야 이게 얼마인지 계산해서 가액을 추징할 수가 있는데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4번 요거 헷갈리신 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필요적 몰수의 경우 그러니까 배임수재의 몰수든 뇌물에서 몰수든 법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자 거기 밑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 그대로 받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환했으면은 그러면 준 놈한테 뜯어냅니다. 그런데 받은 거 소비하고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동액을 반환했다. 요거면 소비한 걸로 봐가지고 받은 놈한테 뜯어내요.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은행에 넣어놨다가 뭐 막 이렇게 어쨌든 그 받은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 받은 놈한테 추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대로 돌려줬으니까 증재자로부터 이제 그 몰수나 추징을 해야죠. 근데 공여자, 수뢰자 요거 많이 보다가 증재자, 수재자 이렇게 하면 요게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뭐 틀렸으면 어쩔 수 없죠. 뭐 또 4월에 시험 있답니다. 4월에. 그래서 빨리 좀 고인물들은 좀 빠져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11번 살인죄입니다. 기억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죠. 이런 걸로 꼬면 이제 자존심 상해야 돼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 인정된 사안이고, 니은 살인 예비죄죠. 사람 고용하고 대가 지급 약속하면서 피해자가 특정이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예비 인정됩니다. 그런 다음에 디귿 인지하지 않은 생모. 생모는 인지하든 안 하든 법률상 친자관계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이제 동거남녀 사이에서 애가 튀어나왔다라고 하면은 생모와는 친자관계 인정되지만 생부와는 인지하기 전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계존속 아니다 라고 하니까 정답은 XXX5 3번이 되겠죠. 자, 12번 약간 이거 특이한 사안이 이게 특이한 문제인데 아이디어 좋아요. 아이디어 좋아. 근데 이거 다 판례 사안이에요. 다 판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답을 1번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약간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이 척 보고 당황하는 문제예요. 당황하는 문제. 근데 1번 보면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이기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한테 허락을 받고 애를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애를 데려갔으면 본죄가 성립하죠. 왜? 요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약간
헷갈리셨을 수 있죠. 그런데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안에 이제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걸로 조금 이렇게 때려 맞추는 센스 이런 것도 좀 발휘해 보시는 것도 좋았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번은 최신 판례에서 나온 건데요. 이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람들 많이 보는 게시판 뭐 DC 인사이드 같은 거에다가 막 야한 사진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음란 행위를 하면은 그 뭐랄까 이제 그 개인의 성적 자유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풍속 거기와도 영향이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측으로 좀 이렇게 맞춰 보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건 최신 판례에서 이제 다루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도 이게 보호법익이 두 개죠. 주로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 그런데 부수적으로는 그 무고로 허위 신고 당한 그 피해자가 이제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그런 이익 이런 것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3번 주거침입죄인데요. 1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누구를 보호해 줄까요? 살고 있는 점유자를 보호해 주죠. 형법의 입장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현재의 상황이 설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 자, 근데 그리고 2번 퇴거불응죄. 법정형 똑같습니다. 법정형 똑같아요. 요것도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출제가 됐었어요. 그 조문특강에서도 이제 그 교재에도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3번은 이제 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주거침입죄 실행착수 인정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몸이 들어가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문 철컥철컥 당겨보는 거 이것도 인정되죠. 근데 초인종 눌러보는 거 여기까지는 인정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도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14번 형법 331조의 특수절도죄입니다. 특수절도죄는 이제 여기 3개가 규정이 되어 있죠. 손괴후 야주절도, 그 다음에 흉기휴대절도, 그리고 합동절도 요거 3개가 있습니다. 자 1번이 요게 이제 좀 나름 엄청 최신은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판례인데 보시면은 손괴라는 거는 효용상실이잖아요. 효용상실. 그러니까 창문을 깨고 침입했다. 그러면 손괴 후 야주절도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창문에서 창틀 분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예쁘게 놔두고 그러고 쏙 넘어왔어요. 손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손괴한 게 손괴 후 야주절로 인정되는 게 문고리 때려 부수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샷다 발로 차가지고 밑에 자물쇠 부서지거나 이런 경우에 손괴 후 야주절을 인정했는데 이렇게 얌전히 들어간 거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번 영산홍 사건 요거는 이거요. 캐낸 때 기수예요. 근데 그 친구가 캐내고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범죄가 종료해 버렸기 때문에 같이 가담할 범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공동정범도 안 되고 합동범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런 다음에 3번 2인이 그 합동은 공동정범의 공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 이거는 학설에서 주장되는 하나의 견해일 뿐입니다. 판례는 공동정범과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공모와 공동의 실행행위 플러스 현장성까지 요구합니다. 이 현장성은 시간적, 장소적, 협동 이걸 말하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인정되면 공동정범.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합동범. 자, 이렇게 됩니다. 합동범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랑 특별법 따져보면 4개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 두 문자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합동하여 절간,
절간강도. 요게 합동범 전부 다입니다. 합동하여 절간강도, 합동하여 머릿속에 이미지 떠올려 보시고요. 절은 절도, 간은 성포법상의 합동강간, 그리고 강은 강도, 형법상, 도는 도주. 그래서 형법상 3개, 특별법상 하나, 이렇게 합동범 4개 딱 있는 겁니다. 합동하여 절간강도, 여기서는 그 합동이 요거 플러스 요걸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 합동범의 공동정범 그런 문제까지 같이 나오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침 또 오늘 수업을 했네요, 그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잠금 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합동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단순절도, 야주절도, 그 다음에 특수절도. 특수절도는 또 3가지로 나눠지죠. 손괴 후 야주절도, 그 다음에 흉기휴대절도, 그리고 합동절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메뉴가 다양해요. 그런데 이 각 범죄의 실행 착수 시기, 단순절도의 경우에는 물색행위 시 혹은 밀접행위 시, 요때를 착수시로 봅니다. 그리고 야주절도의 경우에는 주거 침입 시, 그리고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그 문호를 손괴 시, 이때 착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흉기휴대절도나 합동절도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 태양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실행 착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이제 문구 보겠습니다. 4번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사선을 끊으시고요. 자 이제 합동절도입니다. 요거예요. 요거면은 지금 얘네들의 행위 태양이 요 3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주간에 그러면 2개 날아갔죠. 이거 아니죠. 야간이어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죠. 날아갔죠. 야간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때는 실행 착수 시기를 요때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 보세요. 물색행위, 밀접행위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 착수가 없는 거예요. 실행 착수 없으면 절도죄는 예비 단계죠. 절도죄 예비 처벌을 안 하기 때문에 절도죄는 무죄예요. 절도죄 무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굳이 범죄를 본다면은 손괴죄 인정할 수 있겠죠. 자물쇠 따로 부쉈으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아파트 복도 들어갔을 때 그거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수절도죄는 인정 안 됩니다. 자, 15번이에요. 횡령배임입니다. 횡령배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자 이게 여기는 거의 전원합의체 판결만 나왔습니다. 기억.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인 부동산에 허락 없이 근저당 설정 등기를 했으면 일단 일부 가치에 대한 침해가 있죠. 전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라고 하면은 3억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요만큼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죠. 횡령죄예요. 그리고 2번째 범죄 제2행위에서 이게 전체 다 매각해버렸죠. 전체 다 매각해버렸으면은 2번째 행위가 첫 번째 횡령죄에서 계산되지 않은 요만큼의 법익을 추가로 침해했기 때문에 요것도 별죄를 인정해야 돼요. 별죄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이 아니라 첫 번째 횡령죄에서 전체 가치에 대한 침해가 있고 2번째 행위에서 일부 가치가 침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일부 가치 침해는 여기서 다 평가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게 이 첫 번째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입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자, 그다음에 머리가 아파요. 니은 절도범인으로부터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미 처분한 경우에 작물죄 보관죄가 성립한 외에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요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작물 절도범하고 요 작물 보관 둘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나쁜 놈들 사이에 서로 뭐 신뢰관계 위반하고 뒤통수 쳤다고 굳이 막 범죄 인정시켜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물건의 소유자는 피해자예요. 여전히 피해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절도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의 그 물건에 대한 추구권이 벌써 침해가 됐기 때문에 요 작물범이 그걸 또 꿀꺽했다 그래서 피해자의 추구권에 추가적인 침해가 없다. 그래서 판례는 무죄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저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법적인 이제 더 정확한 거지만 좀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린 걸로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입니다. 요거 사기죄랑 배임죄랑 이제 요렇게 같이 성립하는 범죄에서 요게 굉장히 이제 유형이 크게 나눠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파이널 강의 때는 사기죄랑 배임죄랑 둘 다 인정되다가 이제는 사기죄만 인정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요 사안은 그 사안이 아니에요. 요 사안은 그 사안이 아니고, 여기서 자, 그러니까 본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을 기망해서 본인의 이제 재물을 털어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기죄도 성립하고 그리고 배임죄도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을은 이제 대표권 남용 사안이에요. 요것도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계속 강조했어요. 계속 요거 나올 것 같다. 근데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거라서 이제 요거 냄새가 난다 했는데 기어코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대표권 남용 어음 발행 행위를 했을 때는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면 기수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실제로 유통되고, 중간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실제로 유통됐다 나오죠. 이렇게 되면 기수입니다. 이렇게 그 관련되는 내용은 이게 판례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저기 뭐 심화 강의 때 그때 이제 그 판례가 등장할 때 제가 그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때 제가 필기는 해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6번 강도죄요. 1번 강도죄는 재물죄이며 재산상 이익은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아니죠. 강도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죠. 그런 다음에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남성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여성 피해자를 강간했다. 요거 틀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기억이 나는데 보세요. 강도 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하면 강도 강간죄예요. 꼭 피해자가 동의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질을 하고 딴 사람 강간해도 강도 강간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도의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혀도 되고, 아니면은 강도질을 하니까 피해자가 막 도망치다가 자빠져가고 다쳐도 되고, 어쨌든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강도상해, 강도치상 이런 걸로 엮습니다. 강도상해, 강도치상 법정형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피고인의 상해인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요건 제가 이제 그 판례의 해설을 여기다 달 때 제가 다른 대부분의 판례는 간략하게 달아놨어요. 판례를 또 길게 이렇게 실어 놓으면은 핵심을 못 잡는 분들도 또 계셔가지고 그냥 쉽게 그 핵심만 딱딱 정리해 놨는데, 근데 요거는 조금 길게 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4번입니다. 요거 절도 미수, 중강도 미수. 준강도의 기수 미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과거에는 이 체포면탈 폭행 협박의 기수 미수에 따라서 결정을 하다가 이제는 절취행위의 기수 미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래서 이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틀리신 분들은 반성하시고 무릎 꿇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정리 잘 해놓으세요. 절도 미수범이라 그랬잖아요. 절도 미수범. 그러니까 준강도도 미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 사무소 위조죄죠. 점점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밖은 어두워지고 집에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원래 계획은 5시에 끝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망했어요. 시계 보지 마세요. 슬퍼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그냥 정답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기왕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와주셔놓고 또 남아 계신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왕 한 번 더 들으시고. 자, 이제 17번 1번 피고인이 이사들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위조가 성립 안 해요. 권한을 초월하지 않은 이상 위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은 경유증표 사건이죠. 그 돈 없는 변호사가 경유증표 칼라로 복사한 거, 요거는 복사 행위 자체가 위조가 되는데 이 지문은 더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복사 문서는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냐 아니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거는 아예 법조항이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권한 위임 받았는데 초월했으니까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조죄 성립하고요. 4번은 서명사취 사안이죠. 서명사취는 문서죄도 유죄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죄도 유죄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이제 객관식 푸는 거는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18번 뇌물수수죄입니다. 형사 피고인의 공판 참여 주사. 형사 형사 피고인이 아니지 형사 피고 사건의 공판 참여 주사. 이 사람이 피고인한테 뭐 양형 관련해서 이제 청탁받고 돈 받고 했는데 이 공판 참여 주사랑 양형이랑은 전혀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에 판사한테 돈을 매겼다 라고 하면 직무 관련성 인정되죠. 그런데 이제 또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거기 공판 참여 주사 그런 공무원들한테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를 때리는 게 판사들의 권위를 살리는 일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2번.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직무례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으면은 단순수뢰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그게 아닐 때만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3번도 이제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주 아닌 교사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교부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뇌물 받은 사람이 소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받은 놈한테 전부를 뜯어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4번도 판례 그대로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19번입니다. 기억. 공직방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이러함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근무 중인 상태 포괄한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 진술한 거 위계공직방 원칙적으로 성립 안 합니다. 인정된 예가 없어요.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그 피의자의 허위 증거 제출은 인정된 거 3개 있습니다.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타인의 소변을 자신 것처럼, 그 다음에 기중물 관리 대장 조작해가지고 제출한 거. 피의자 자신이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제출했을 때, 요거는 이 위계공직방 인정된 거 3개 있어요. 그런데 참고인이 한 경우에는 위계공직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범죄로 가느냐? 범인도피죄로 가죠. 근데 범인도피죄에서도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가고 거짓말한 거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적극적인 기망인가 아니면 소극적인 묵비에 불과한가 그걸로 나누죠. 그래가지고 범인 맞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 한 거 이건 그냥 소극적이다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적극적으로 자기가 범인도 아닌데 내가 범인이요 라고 허위 자수를 하거나 이런 건 적극적인 이제 그런 기망으로 봐서 범인도피죄가 인정이 되죠.
연관지어서 공부해 두시면 되고요. 자, 디귿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하려면 추상적 직무권한, 구체적 직무권한 다 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리을이 약간 까다로운 지문이었죠. 공무상 표시 무효죄 요거 그냥 한 지문 정도로 나올 만한 겁니다 했는데 이렇게 한 지문으로 나와버려니까 제가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냥 안 나왔으면 했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자, 해설 한번 볼게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집달관이 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은 그 가처분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가처분 결정이 가령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그 뒤에 밑줄 치세요.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차에 따라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제 이렇게 봉인 딱지 이런 걸 붙였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적법하면은 당연히 보호해야겠죠. 보호해야겠죠. 봉인 적법하면 당연히 이거 떼면은 처벌해야겠죠. 그게 보호니까. 그리고 이게 위법하면 보호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위법 중에서도 단순 위법인지 중대한 위법인지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위법 정도도 이것도 보호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위법이다. 요러면 보호 가치가 좀 떨어지죠. 이거를 여기서는 중대한 위법, 무효 부존재. 이거는 단순 취소 사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런 법리가 형법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요거 굳이 봉인이 아니더라도 적법, 위법 중에서 단순 위법과 중대한 위법 이렇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뭐 업무방해죄라든가 뭐 그런 데도 다 쓰입니다. 업무방해죄에서도 적법한 업무 보호하죠. 위법 중에서도 단순 위법한 업무 뭐 영업허가 뭐 기간 유효기간이 통과하고 했는데 그냥 음식점 영업 계속했다. 뭐 그 정도 보호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위법, 뭐 성매매업소 운영하고 뭐 이제 이런 거는 너무 중대한 위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호하지 않는다. 요 취지대로 보시면 돼요. 이제 끝나갑니다. 끝나가요. 위증과 증거인멸에 관한 죄.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 지문으로 오면은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형법이 이제 중간에 낑겨 있다 보니까 형법 빨리 풀고 형소법 가야지 하다가 보면 이제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시간을 줄일 때는 절대로 속독을 한다라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속독은 못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독 여러분 그 TV에서 속독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되게 속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막 책 읽을 것도 많은데 훅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정말 와 이거 인정할 만하다라는 속독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유명한 속독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속독을 이렇게 해요. 책이 있어요.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여요, 뭐 그러면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까지의 저의 사견이에요. 속독한다고 돈 비싸게 받는 건 사기구나.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속독 뭐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근데 여러분들은 속독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시험 볼 때도 항상 그래요. 평소에는 그냥 읽다가 괜히 시험장 가가지고 마음 급하니까 빨리 읽어야지 속독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빨리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읽는 거 read가 아니라 어느 순간 보는 거 see가 돼버려요. 그럼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많은 지름길이에요. 많은. 그러니까 빨리 읽으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시간을 그러니까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빨리 막 보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눈에 안 들어오니까 차근차근 보시고 마음이 급할 때는 제가 또 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막 마음이 급해서 막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언어 영역 하다 보면은 꼭 첫 시간 때 그러잖아요. 뭐 비문학 빨리 풀어야지 하면서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뭐 하고 있지? 여긴 어디지? 엄마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심호흡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차근차근 끊어가면서 읽으세요. 의미 단위별로 뭐는 어때서 어땠고 이렇게 한 두세 줄 정도 끊어 읽다 보면은 다시 차분하게 돌아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한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끊어서 읽으세요. 그리고 시간 줄이는 거는 빨리 읽는 게 아니라 1번 정답이면 표시하고 넘어가고 2번 정답이면 표시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척 봤을 때 아 이건 내가 뭐 푸는 문제야? 이건 난 몰라? 그럼 표시하고 넘어가고 거기서 시간을 줄여야 돼요. 이건 보면은 여러분 또 찔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도 이제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지? 왠지 알았던 것 같은데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봐서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확 넘어가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1번 자신의 강도 범행 일관되게 부인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선서 후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또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에게 위증죄 인정했죠. 너는 이제 판결이 확정돼서 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너는 더 세게 처벌받지는 않으니까 너는 진실만을 말할 의무가 있어. 근데 유죄 판결 나왔으니까 네가 범죄 저질렀다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또 안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피고인이 자기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해 위증죄를 범하게 했다. 그러면 타인은 위증죄 정범, 피고인은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위증죄에서만 허위가 주관서를 따르죠. 다른 말로 하면 위증죄만 허위가 기억에 반하는 거, 다른 거에서는 허위가 객관적 진실, 팩트에 반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증거 은닉죄죠.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 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한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오늘 이거 보면서 드렸던 우리의 1시간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복습하세요. 그리고 그 해설에다가 제가 저 적중 많이 했다고 자랑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번에 그 통합 파이널 하면서 이렇게 얇게 이렇게 책 하나 냈는데 여기서 진짜 많이 나왔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잘 이제 제 커리큘럼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은 순리대로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